예, 다시 사회를 맡은 이은경입니다. 이제 두 분 토론자 선생을 모시고 오늘 그 발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 일본 전반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 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자 선생을 모셨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두 분을 함께 소개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은 그 한일의 언론계에서 가장 그 일본과 한국을 잘 이해하시는 두 분을 정말 섭외에 성공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규선 선생님이시라는 표현이 자꾸 제가 입에 나오네요. 저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현재 객원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전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쳐서 대기자를 역임하신 그 언론계에서 일본 통이라고 하죠. 일본 전문 저널리스트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 신문 서울 지국장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그 36대 서울 외신 기자클럽 회장으로 올 2월부터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30년 정도 언론 기자로서 활동하시는 가운데 약 7년에서 8년 정도를 한국에서 취재를 하셔서 아마 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시는 또 일본의 저널리스트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두 분께 20분씩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마음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규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심규선이라고 합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줘서 우선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논문 내용들이 보니까 아까 이은경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최근에 어떤 그 데이터, 그 다음에 분위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솔직히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은 뭐냐면 코로나 문제가 처음 그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을 때 각 전문가라든가 싱크탱크들이 내놓는 그런 글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거시적인 코로나 이후에 국제관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각국의 대응 같은 것들에 집중되어 있던 데 비해서 이번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러는지 역시 굉장히 자세한 마이크로한 그런 분석과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를 비교하는 그런 비교적 관점, 이 두 가지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변화는 사실 토론은 발표에 한 반이나 3분의 1밖에 시간을 안 주는데 20분을 쓰라 그런 거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학술회의 방법도 바뀌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좀 갖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네 분 선생님의 발표는 아까 무슨 지상과 공중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일본을 지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부문에서 자세히 바라다보고 이것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남기정 교수께서 어떻게 보면은 각 다면적인 차원, 그러니까 미중 관계,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글로벌, 이 관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가야 될지 또는 갈 것인지를 전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지역 문제, 각 그 부문별 전문성에 관한 문제는 뭐 제가 얘기할 것이 못 될 것 같고, 저는 역시 저널리즘 측면에서 남기정 교수가 발제한 그런 한일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평상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 다음에 뭐랄까 가능성,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는 것으로서 제 코멘트를 대신할까 합니다. 사실 오늘 보면서 아까 일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본을 어떻게 좀 달리 보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4월 19일 날 모든 언론이 일본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한국을 넘어섰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4월 19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시점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한국을 넘어선 나라는 일본 말고도 수두룩하게 많았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뉴스가 안 되고 일본이 우리 확진자와 사망자가 넘어섰다는 그 뉴스, 그것이 소비되는 그런 것이 과연 뭘까?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 세 분이 다 발표를 하셨지만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중국이 3명, 한국이 6명, 일본이 9명. 지금 이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이 전부 500명이 넘어서거나 안팎인 그런 시점에서 오로지 한중일만 10명 이하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충분히 상찬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었는데, 다만 역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일본을 보는 눈이 조금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은 그런 학술회의가 상대방 국가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면에서 의의를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한일 관계를 희망을 살라미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살라미라는 게 이탈리아 소시지라는 건 다 아실 텐데, 북한이 살라미 전술이라는 걸 써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계속 쪼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반대급부를 얻어내릴 전술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했고, 그것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도 잘 알게 되는데, 저는 요즘이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너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희망을 쪼개서 지금 그걸로 연명하고 있다라는데, 첫 번째 희망은 저희들이 뭐였냐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인권을 공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것이다. 근데 잘 안 됐어요.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손을 맞잡으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뭐냐? 아시다시피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북한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도울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것이 뭐냐? 코로나가 나오니까, 이 코로나를 매개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단계, 즉 우리가 늘 뭔가 좀 더 어려움이 봉착될 때마다 새로운 희망의 어떤 그 메시지를 찾아서 코로나까지 오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남기정 선생님께서는 이 코로나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자문을 하시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즉 코로나19가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충분한 그런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좀 더 지금 단계보다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까,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연극의 3요소에 흔히들 아시다시피 희곡, 배우, 관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희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잘하면 되지 않을까? 희곡이 나와 있어요. 관객도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 잘 되지 않을까? 관객도 있습니다. 근데 배우가 없습니다. 이 희곡을 잘 읽어서 기다리는 관객들한테 좋은 연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없다. 그게 지금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특징이 지금 요즘 제가 볼 때는 한일 관계가 좀 나빠진 것이 좀 특징이 좀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옛날하고 많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갈라파고스 현상적인 그런 문제예요. 국제사회에서 볼 때 역사 문제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대부분 극복을 하든 봉합을 하든 넘어갔는데, 오로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만은 여전히 역사 문제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갈라파고스 같은, 병으로 따지자면 제가 볼 때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두 번째는 격벽이 사라졌던 겁니다. 예전에는
역사 문제에서 시작되면 역사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경제로도 가고 외교로도 가고 안보로도 가고 군사 문제까지 가버리는, 벽이 사라져버린, 어떻게 보면 금기, 터부가 사라졌다는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병으로 치면은 합병증이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국제적인 룰이 작동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양보와 타협을 해서 풀는다는데 양쪽 다 양보 타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양보와 타협을 안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역사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서도 역사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룰이 통하지 않는다. 약으로 치면 내성이 생겨서 더 듣지 않는 그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질화되어 있다. 고질병이 됐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경위를 살펴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저는 한국의 국력 또는 일본의 국력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보는 그런 해석의 문제가 최근 근대화 들어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공 문제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얘기로 일본이 역사의 겸허에서 스스로를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그런 일본을 용서하면 끝날 문제였는데 불행하게도 한국과 일본은 거꾸로의 길을 걸어서 일본은 스스로를 용서해버렸고 한국은 역사의 늪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접점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에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 감정입니다. 지금 국민 감정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유정자들이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협상의 경직성이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지만 까딱 잘못하면 죽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경직성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경직성이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도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한국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에 그때 당시에 그 해의 여론조사가 그 전 여론조사보다 급전직하로 내려가서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면 밀어붙이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에 반대입니다. 어떤 결과가 되든 간에 사실은 바뀐 일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지 않으면 옳은 해답이 나오지 않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일본이 바뀌었고 일본이 강경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거나 또는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국민이 있다. 대한민국에만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이제는 일본에도 국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정치적 이용 문제가 있는데 남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변화 가능성 같은 것도 점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지난번 남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코로나 문제만 없었다면 사실은 이 국회의원 선거는 한일전이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도 꽤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여전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볼 때 국제적 합의가 굉장히 가벼워졌다. 사실은 예전에 정상끼리의 만남이라든가 정상이 모여서 만든 페이퍼라든가 합의 같은 건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는데 숱하게 많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막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꼼꼼하게 뭔가를 해놨는데 전혀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약속의 무게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평상시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외식을 갔습니다. 그 주변에서 보면은 저 부부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 같다라고 할 줄 모르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집안에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한 끼 먹은 것뿐입니다. 이웃 사람들끼리 버스를 타고 놀러 갔습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공동으로 내는 돈이 좀 남아서 갔을 뿐이고, 그 다음에 옆 마을끼리 전부 모여가지고 가을 체육대 연다고 해서 나빠진 관계가 금방 좋아질 리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제가 볼 때는 외식을 하든 여행을 가든 체육대를 열든 거기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외식, 그 여행, 그 체육대회가 얼마나 자기들한테 중요하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음 세대들한테도 물려줄 만한 것이라는 그 느낌을 느끼지 않는 한은 밖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봐도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전후가 뭐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제가 늘 하던 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양보와 타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00% 승리, 100% 패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룰입니다. 양보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역시 리더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리더는 국민들의 뜻을 수렴하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상처를 받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리더십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다 지금. 그런 리더십에 응답했던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저는 3명밖에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98년도 문화개방한 DJ, 그 다음에 평가야 엇갈리지만 그다음에 반대를 무릅쓰고 2015년도에 위안부 합의를 했던,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뜻을 좀 거슬르더라도 어떤 원칙과 그다음에 소신에 따라서 했던 것이고 거기에다 온전히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한일 관계는 바뀔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역시 대국민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한테 제가 볼 때는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자식을 삼수 사수를 시키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아들은 하버드 대학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부모들의 어떤 그 허영심에 달로라고 한다면 사수 오수 하는 동안에 그 젊은이는 젊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부모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체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한국과 일본은 지금 골병 들고 있다 라는 것, 즉 희망 고문은 제가 볼 때는 좀 멈춰주시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얻는다면 우리는 뭘 내놓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걸 희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목적과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준다면 저는 한국 국민들도 따라온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런 정도의 국민 수준은 충분히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 행동을 해야 된다. 지금 모든 아베 총리라든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제시하세요. 그럼 우리도 그걸 평가해서 우리도 뭘 내놓겠습니다. 둘 다 그러고 있습니다. 8.15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물밀 접촉을 하든 고위급 접촉을 하든 간에 동시에 안을 만들어서 동시에 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는 길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된 것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이랄까, 저는 인사이트가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놀고 오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지구와의 정체, 국가의 귀환, 국정의 강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다 세계가 전부 다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 회귀형 변화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었는데 우리가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코로나는 과거로 회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추동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학이고 유통이고 보건, 의료 이런 부분은 지금 엄청나게 미래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회기형으로가 우리가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왜냐하면 과거 회기형은 내셔널리즘을 부추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추동형 변화는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손잡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미래 추동형 변화에 한국과 일본이 손잡는 그런 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중견국 역할은 뭐 아시다시피 요즘 굉장히 핫하게 뜨는 그런 논인데 100% 선생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다만 제가 만약에 중견국이라는 그룹이 생긴다면 몇 가지 어떤 그 타입이 있을 텐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와 인권을 만약에 중심으로 하는 그런 중견국이라면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키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고, 키플레이어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역사 문제로 삐그덕거리는 그런 이인 삼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미들 파워 스탠다드도 필요하다. 그 미들 파워 스탠다드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역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이 한국과 일본이 키플레이어 하는 그 중견국 그룹의 다른 국가들한테 신뢰와 그 다음에 뭐랄까 존경, 리스펙트 이런 것들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2012년 이후 한국 관계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나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현상이 빚어졌냐면 매스컴이 문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담으로 그럽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 매스컴이 잘해서 그랬냐? 좋아졌을 때는 매스컴의 영향이 없다고 그러고, 매스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좀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았을 때는 매스컴의 영향이 없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빠지니까 매스컴의 영향이 크다라는데, 물론 그런 영향, 그런 부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다만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후배 기자들이라든가 상대방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매스컴은 펜과 마이크를 상대방을 향해서만 그걸 갖다 들이댔다. 상대방이 잘못됐다, 뭘 잘못했다 고치라고만 했지, 자기 내부로는 그것을 펜을 대거나 또는 마이크를 댄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 뭐랄까 보도 태도, 상대방을 비난할 때 썼던 지면과 전파의 10분의 1이라도 자국민을 설득하는 데 좀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도대체 왜 미즈기와 대책을 썼는지, 일본이 왜 의료 붕괴를 걱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 언론이 전혀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꼴 좀 봐라 아베 총리 뭐 이렇게 되고 말지 않겠는가. 거꾸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도대체 왜 저렇게 센시티브하게 생각하는지, 왜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 충분히 다뤄준다면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길을 우리 언론들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코멘트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예. 그 다음에 마니치문 호리야마 지국장입니다. 오늘 네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이니까 가끔 질제를 저한테 하는 기자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국에 사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의 요새 국민 감정에 대해서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의 질제를 거부해 왔는데, 오늘 네 분 발표를 들었으니까 오히려 많이 공부가 됐고, 좀 앞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저는 역시 한국에 사니까 제 코멘트는 앞으로 한일 관계를 정한일 관계를 만드는 방향의 이 위즈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지적하면서 토론의 토대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남기종 선생님 말씀하신
지구화 세대 그런 코멘트하고 관련된 건데요. 저도 그 코로나 상황이란 거는 극적을 넘어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격리 사태나 그 자가 격리나 여러 가지 있어서 저도 일본에 지금 한국에 일하면서 여기서 세금 낸 사람이 일본으로 쉽게 갈 수가 없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꾸로 유학생이라든지 일본에 사는 그 외국인들도 선택하면서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 국가에서 보호받으면서 사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코로나란 게 진짜 그 외국인이라고 해서 보호를 주지 않으면 확산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소외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방향을 서로가 배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발표 중에 조금 일본 사회의 문제점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숙이란 법적으로 애매한 그 태도를 일본 정부가 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왜 그럴까는 관심이 있어서 생각해보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자견당이란 게 있어요. 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포도만 보고 알게 됐는데요. 그 커뮤니티에 스스로 뭔가 아무도 전혀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처럼 뭔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한테 뭔가 클레임을 하거나 아니면 휴업을 하는 게 그 음식점을 다 휴업을 하는 게 몇 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대책을 지키면 그 영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라고 포스터 붙이거나 그런 거는 문제점은 대화를 하지 않고 밤늦게 포스터를 그냥 붙이고 뭔가 항의하는 익명성에 있는 그런 항의 행동 그런 것들이 약간 그 SNS의 배타주의적인 발언하고 좀 심화성이 있는 좀 아주 배타주의적인 행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항상 외국에서 그 쓰나미 때의 대책을 봐도 주민들이 서로 도와주고 인내심 많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코로나 때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배타주의적인 행동을 하게 됐을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소외된 그리고 고려자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은 검증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뭔가 갱깡, 그 한국을 싫어하고 SNS에서 공격하는 그런 현황이랑 그룹이 있는데요. 그 뭐 보수화 세력이라고 한국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행동이란 게 분석이 좀 아직까지 모자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자견당하고 현황 행동하는 그런 그 계층, 그 커뮤니티의 공통점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는 이거는 분석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승현 교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그런 그 고령자 커뮤니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확대하면,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살면서 소외감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로서 처음에 저기 대응에 대해서 투명성 있고 설명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약간 조금 지금 비판적인 면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뭐냐고 하면, 처음에는 잘하는 부분이 투명성, 개인정보 문제는 좀 크미케에서 많이 비판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법적인 제재가 너무 달라서 그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관심이 있던 게, 거기서 사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코로나 대책에 있어서 차별을 맞는지 않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한국에 입국한 그 사람한테 일주일의 격리 조치가 있는데,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이든 외국 국적이든 의료비 그리고 호텔 비용, 그런 걸 다 한국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코로나는 그런 국경이 없다고 해서 다 막을 때, 그렇게 불편을 줄 때는 한국 정부가 부탁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한 거니까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 다 외국인에게도 책임 있게 부연을 부담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호주의라고 해서 앞으로는 나라에마다 대응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거는 판단으로서 있을 수 있죠.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 그렇게 격리조치 외국인한테 지불하는 나라가 별로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국 정부를 비난할 수가 없는데, 일단 그 방역 중에 그런 극적이 없는 방역을 했었다는 게 우리 외신 측에서 처음에 진짱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후대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검사나 그런 부분은 잘 하셨지만, 마스크를 배포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에서 보험을 낸 사람에게만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대상으로 보험 요금 지불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유학생들이 그런 보험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외신 기자 클럽에서 전이가 오셨을 때 이게 그냥 날라는 게 아니고 구매할 기회조차 보험 지불 안 했다고 해서 제외되는 거는 차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생활지원금에 관련해서도 연주권자 아니면 받을 수 없는데요. 지금도 저 같은 한국에서 세금도 지불하는 사람이 왜 생활지원금 받을 수 없을까? 그 다음에 의료 진단서를 입국할 때 내야 되는 그런 입국 조치 중에 한국인 동포들은 제외되어 있는데, 다른 외국인은 말지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진단서 내야 된다고 2월부터 급여를 시작했어요. 그때 크미케가 인종차별이라고 항의하겠다고 외신 기자클럽에서 주장하기 시작해서
제가 좀 그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했었는데요. 크미케가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 생각하면, 그런 저는 덤보 정책, 코리안, 제일교포라든지 코리안 아메리칸의 투자,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의대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하고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런 공감 문제, 그런 감염 문제, 이런 문제하고 코리안의 피가 돌아가 있는 그런 혈통 문제하고 연결했다는 게 아주 크미케 유럽 쪽에서는 특히 아주 센시티브하게 느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도 아직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마 누군가가 지적하면 지금의 한국이 그렇게 배타주의적인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아서, 이거는 시각이 좀 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도 아까 이야기한 자견당이란 게 자기가 차별하고 있다고 아마 생각하지도 않고 배타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누군가가 자기 커뮤니티만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 그걸 벗어나고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그런 논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거기 일본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목소리란 게 서로가 같이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런 대화가 서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 일이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조금 또 지금 같은 일본 사회에서 관련해서 생각하면 현황, 갱강, 그런 감정에 대한 원인도 그런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된 기특기,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문제를 생각할 때 도쿄 올림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머지 세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특히 이찬민 교수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도쿄올림픽을 만약에 일본이 못하고 중지됐을 때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될 것으로 경제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또 남기정 교수하고 박전진 교수에게는 같은 질문인데요. 도쿄올림픽은 제 생각에는 국제적으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베 정부의 조금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아베 정부는 일반적으로는 비판적이지만 그 면에서는 아베 총리의 이니시어티브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모멘텀을 좀 활용 못하게 결과적으로 내지 않을까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저는 지금 친여 문제 관련해서 피고 기업의 재산 현금화가 가까워져 있고 여러 가지 역사 문제 때문에 코로나 협조가 잘 안 되던 부분이 있지만 그런 그 역사 문제란 게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북일 교섭에 있어서 과거사 정산의 포마트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까지 시야를 두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그 활용한 그 북일 대화를 통해서 한일 역사 문제의 구도도 달라지지 않을까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단은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완전 그게 기획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새로운 그 모든 나라가 도쿄에 모이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화상 회의처럼 각 그 나라에서 뭔가 좀 경기를 하고 엑스비션 하고 그런 화면을 공유한다든지 뭔가 그 신선 시합처럼 뭔가 새로운 그 상황에서 발표하는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올해 일본에서는 고시행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야구가 제대로 개최 못하고 결과적으로 신선 시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다 그 취재자한테 감사를 하고 다 보는 사람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선수들의 기회를 마지막에 졸업하기 전에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걸 서로 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근데 올림픽도 지금 너무 그 스폰서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서 올림픽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런 상황 하에서 도쿄올림픽이 다시 한번 그 평화에 위한 세계가 모이는 마음을 모이는 그런 기회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좀 지혜를 모을 수 없을까? 또 그 2년 후에 또 그 베이징 그冬季 올림픽이 있지만 그것도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쿄에서 베이징에 바톤 타치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한중일 뭔가 교류에 조금 새로운 자원을 모색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 사회자로서 제가 일단 실격이라는 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예정된 시간이 임박하고 있는데 저희가 풍성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는 발표 순으로 그 대답을 듣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의 반대 순으로 박승현 선생님, 이창민 선생님, 박정진 선생님,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큰 남기정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좀 받았는데 그 얘기도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차피 중복되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그냥 이 얘기는 내가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항상 잘 못 드리니까 뭐 3분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들으시면서 청중들, 온라인 청중 중에 이제 궁금했던 것들로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박승현 선생님께는 이제 한일의 그 의료가 최첨단이라고 일본의 의료 수준을 높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한국과 달리 일본은 그렇게 초반부터 의료 붕괴를 걱정하는가 이제 당연히 들 수 있는 궁금증일 것 같고요. 뭐 남선생님께는 아마 내용이 결국은 중복됩니다만은 일본의 정부도 그리고 국민들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인식이 계속 좋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는다는 수치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이렇게 선생님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패러다임 변화라는 것이 가능할까 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창민 선생님께는 그 아까 방역과 그 경제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 쪽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의 선택은 불가능한 경제 상황인 것인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를 좀 비교를 염두에 두고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박정진 선생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이번 코로나가 일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관심, 정치적 심리 그거에 영향을 줄 것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면 선거할 때 투표심에 영향을 줄 것인가? 더 나아가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위험한 건 아닌가요? 뭐 정권의 교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가? 이 코로나에 대한 충격으로 뭐 이런 정도의 질문이 있었고 그 외에 공통적으로 하나는 그 지금 한국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계속 그 고용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인데 일본은 아까 일본 항상 나오지만 완전 고용에 가까운 98% 뭐 이런 수치들을 보는데 그 고용의 수치하고 이 코로나 상황하고가 어떻게 설명되는 것인지 코로나에 있어서도 별로 영향 안 받고 다 학생들은 다 취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오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 일본의 민주주의가 특성이 지금 이 방역의 방식에서도 어떤 영향을 주나? 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신 것들이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되게 괴기한 뉴스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어떻게들 보시는지 이런 식의 청중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3분 하시고 마지막에 혹시 필요하시면 두 분 토론자 선생님들 중도 한 1, 2분 정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도 많이 받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굉장히 많지만 3분 안에 어떻게 추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의료 수준, 의료 붕괴를 왜 그렇게 처음부터 걱정을 했는가라는 것은 그것은 저는 일본 사회는 일단 기저의 어떤 재해에 대한 어떤 불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초고령화 사회라는 어떤 그런 환경 그래서 평상시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까 전에 그 요코하마 항에 디met이 들어갔다라는 말을 했지만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면은 국립 어떤 그 병원들이 많이 그 법인화된 이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병원의 신자유주의화를 해서 어떤 정부가 동원하기가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던 면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그 자숙이라는 거에는 병원에 조금 들어와 달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만큼 그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요건 물론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고령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고령자의 문제가 있었는데 분명히 이 고령자가 굉장히 이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한 문제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일본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 약간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탑승자들이 굉장히 다 고령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돈 많은 고령자 그리고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20, 30대 이게 굉장히 비교가 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대 갈등이 있었고 초반에 마스크 구하기 힘들었을 때 한가한 고령자들이 아침부터 약국에 줄 서 있다라고 해서 아침에는 마스크 안 팝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세대 갈등, 세대 간의 어떤 배타성 같은 것들이 보이는 면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고령자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의료에서 배제가 되지 않도록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알고 있었던 그 인포먼트들과 통화를 해보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를 물으면은 이제 집에 있다, 완전 집에 있다라고 하는 뭐 많은 만남들이 사라졌고, 특히 이제 일본의 그 고령자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들을 계속 이제 유지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주안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봉쇄가 된 상황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들을 회복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앞으로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와 외국인 문제도 그렇고, 제가 이 코로나와 이번에 재해로 주제를 잡아봤지만 사실 코로나와 외국인 문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았고, 코로나와 프라이버시의 문제, 코로나와 뭐 지역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사를 해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의 문제는 저는 어떻게라든 소규모라도 올림픽이 열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이제 이게 부흥의 올림픽 뭐 이런 메시지였다가 지금은 굉장히 재난의 올림픽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인류의 승리라기보다는 어떤 재난 공동체의 일본을 넘어서서 재난 공동체로서의 인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대감의 표시로서 어떻게 작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 못한 얘기들이 많지만은 앞으로도 또 코로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 질문 관련해서 그 경제학자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뭐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0으로 만드는 게 좋은 거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질오염 없고 대기오염 없고 0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게 한다는 건 공장을 다 돌리지 말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경제학자가 찾는 건 적정 오염 수준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역과 경제 측면에서도 초반에 아마 그런 식의 접근을 했습니다. 다 모든 정부가. 그래서 이게 장기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적정 감염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제 침체를 겪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 선택이 일본의 경우에는 과도한 검사를 지향해서 의료 붕괴를 막는 쪽으로 처음에 선택을 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초기에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까지 다 찾아내는 이 선택을 한 건데, 그 실험의 결과가 이제 사실은 답이 나온 거죠. 한국식의 방법이 사실은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고 그래서 다시 이제 경제 제재를 좀 푸는 그런 쪽이 더 경제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처음에 이제 일본의 선택은 그런 측면에서 틀렸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마 이제 경제 그 정책 담당자 입안자들은 철저한 검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 활성화라는 식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좀처럼 이 부분은 뭐 이 정치적인 문제나 의사결정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방향타를 또 그렇게 트는 게 아마 구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요. 올림픽 같은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미 이거는 썬큰 코스트죠. 매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거 완전히 계륵이죠. 안 하면 손해, 하면 더 손해.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올림픽 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온라인으로 하면 어떨까? 경제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올림픽을 함으로 해서 뭐 입장권, 중계료 수익료, 그 다음에 또 관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발 효과, 경제 유발 효과로 얼마를 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 이 코로나가 유행하기 직전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게, 뭐 이 아베노믹스 경기라는 게 전후 최장 이 화랑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베 정치인 아베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봐도 이 활용점정으로 올림픽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자초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올림픽이 어떻게 일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정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를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 한국이나 일본이나 방역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단 일본의 우리가 보기에 애매한 정책들이 그게 음모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결함과 그리고 비상체제의 결여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의 일본은 과거 일본이 아니라 바뀌어왔고 앞으로도 바뀌어갈 것이라는, 특히 국민뿐만이 아니라 국가제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는 규범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물론 필요하지만 좀 더 그 상대편의 변화를 직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의 논제는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이 갖는 전략적 이해관계는 상당히 약화되거나 상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일 안보 협력 형태가 변화됐고요. 그중에서 특히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도 생겼고, 그런 의미에서 호야마 지국장님의 질문 중에 만약에 도쿄올림픽이 만약에 개최됐을 경우에 북핵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접근 시도,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도약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일본이 바뀐 그 한반도 전략에 비춰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쿄올림픽이 만약에 개최가 되었으면 아베 총리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도약이 됐을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변화가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거나 아니면 한일 관계 자체가 아직까지 화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나빠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만간에 총선거가 있을 겁니다. 아베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리고 결론은 자민당의 승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뭐 야당의 그 존재감이 별로 없다거나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자민당 자체에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그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그 30대 이하의 젊은 층들의 그 자민당에 대한 지지가 낮아졌는데, 그 자체는 그 일본 사회가 그 우경화됐다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부터 젊은 세대는 자민당 자체를 우경적인 정당이라기보다 야당에 비해서 보수적이 않은, 경우에 따라서는 리버럴한 정당으로 봤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자민당은 적어도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그 극우적인 정책을 취한 적이 별로 없어요. 동시에 그 선거전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야당의 아젠다까지 모든 것을 다 뿌려낼 겁니다. 특히 그 경제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지만 적어도 선거에서 그 자민당 정치는 연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감정은 아베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있겠지만 그것이 뭔가 새로운 인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 선생님. 네, 조금 얘기가 과격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과격해지겠습니다. 코로나가 게임 체인저냐라는 그 질문,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기승전 코로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명사의 전환 시점이라고 하는 거에서 코로나가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게 되면은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발제한 내용 중에서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글로벌리즘과 코로나에 관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멘살리즘으로, 그다음에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리스토레이션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군사력과 자본으로 국가 간 경제를 허물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로서 공생의 무대인 지구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런 전환을 코로나가 마련했고, 그것을 이해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바뀔 것이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태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세상에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는 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받으면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코로나로 보고서 코로나를 모시고 살면은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갈라파고스 현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공간에 한국과 일본이 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만 제가 발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노폴리틱스에서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혹성 탈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25세기에 가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근데 19세기적 사고방식으로 이 공간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역사 문제, 벽에 사라지는 문제, 국제적 룰을 작동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현상들을 19세기 전 논리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근데 실체로서 한일 관계는 사실은 21세기에 가 있고 코로나를 맞이해 가지고 뭔가 다른 걸로 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은 해법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가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한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고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지금 게임의 룰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룰을 이해하는 사람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리드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게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시송달 이후에 일본의 일본 제철이 뭡니까 항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 즉시 항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한 대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8.15 경축사에서 나오는 그런 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보일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지금 코로나19 앞에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한국도 지금 참아보자, 뭔가 생각해보자, 기회를 가져보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반복됩니다만은 이 논리를 빨리 읽고 이 게임의 논법을 갖다가 빨리 읽는 사람이 아마도 뭔가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갖다 만들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변화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조금 더 기회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반가운 사람과 변화가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자유롭고 개방적인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거에 맴맴 도는 이상 아마도 코로나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변화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변화를 하더라도 그거를 간취를 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이용하는 태도가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고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제 주장의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예컨대 올림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타락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타락되어 있는 올림픽을 새로운 문명사 속에서의 올림픽으로 위치 지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성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재생운동 같은 거를 일본이 만일에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약간 메가 스포츠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서 관계가 없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걸로 발상을 전환시키면 올림픽을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관객이니 관광이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올림픽이지만은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를 만일에 상상해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일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명사가 될 수 있겠죠. 예컨대 그리고 공간이 아닌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체인지한다고 했을 때는 예컨대 100m 달리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조건 속에서 이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겨루는 거겠지만 뭐 10초 달리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 공간에서 하는 거죠. 또는 뭐 2시간 달리기 이런 것들을 여러 공간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을 한 군데 모아놓는다고 한다면 그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거기서 관객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발상의 전환, 새로운 문명사적인 그러한 한일 관계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다. 어느 리더가 그걸 먼저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바퀴 더 돌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으시겠지만 일단 여기서 발표자 선생님들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코멘테이터 두 분 선생님 1분 정도씩. 예, 아까 질문 중에 계기스러운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역시 뭐 한일 관계에서 한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들로서 좀 몸이 따갑긴 하지만 그 해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성역을 깨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역인 청와대, 국회, 군부, 그다음에 정보기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면서 여기까지 하는데 유일하게 못 깬 것이 지금 한일 관련해서 일본을 유리하거나 호의적으로 쓰는 기사는 안 된다는 제 평상시 말을 빌리자면 한국의 언론에 남아있는 마지막 성역이다. 일본을 유리하게, 좋게, 호의적으로 쓰는 것이. 근데 그것이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기자 스스로가 자기 검열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면에서 저는요, 늘 얘기하는 게 일본 관련 기사는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전체가 썼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공부 모임을 만든다든가 또는 특정 현안이 있을 때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그 다음에 언론사가 어떤 뚜렷한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보도를 하되 그거에 반대되는 전문가들의 글을 받아서 기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한마디만 그 코로나가 일본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마 그 원래는 아까 말씀했듯이 그 소외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란 게 원래는 일본 민주당이 잘하는 정책이었는데 지금立憲民主党, 입법민주당이 좀 너무 지지율이 낮아서 자민당 비판하는 그 표가 어디에 가고 있냐고 생각하면 일본 유신이란 그 자민당보다 더 그 극우가 된, 보수가 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코이케는 자민당하고 유신의 양다리 정치가지만 코이케나, 오사카 유신, 그 오사카 측에서 지사라든지 시장이 하는 게 아베 총리보다 훨씬 그 효율적인 코로나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비원 선거에서 정권 교체하고는 연관 없지만 유신의 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외국인 정책을 지목하게 된 이유가 이신의 문제점이 배타주의가 있어서 그런 소외되지 않은 그 지구 주민이라면 외국인도 포함해서 다 코로나 대책을 해야 된다는 논점은 그 유신한테 문제 제기할 때 그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표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재해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일본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한일을 포괄해서 우리 함께가 고민하는 같은 생활 공동체이기도 하고 재해 공동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에 관한 많은 학술 행사를 했지만 코로나에 관해서야말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지금 동시대에 함께 겪고 있는 재해이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몰입도가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서 소장님, 일본연구소 김현철 소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으로 오늘 이 행사를 끝맺음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본 연구소는 서울대 내에 위치하면서 항상 새로운 문제, 일본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연구해온 최고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코로나를 가지고 장시간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제3회 관정 학술회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사 문제라든가 또 새로운 문제
가지고도 새로운 또 세미나 학술회의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그 보내주신 그 지지와 성원을 저희 일본 연구소 그리고 관정학술회의에 계속 그 지지하고 보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2의 관정학술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